네,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좀 오래 있다가 한국 온 지는 2년이 됐는데요. 제가 해외에서도 발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제일 긴장된 순간인 것 같아서 좀 떨리긴 한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오셔가지고 제가 작은 거라도 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광주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장소를 고를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있었는데 광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가 광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게 됐습니다. 네, 모두 발언은 이 정도 시작하고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컴퓨터랑 그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가 제목인데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거를 퀘스천을 가지고 답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고 계속 하나요? 대고 하나요? 네. 먼저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첫 슬라이드는 이제 제 스토리 듣고 싶냐 이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은 본 강의. 우선은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을 때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미리 만들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살아오고 돌아보니까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시작을 했다. 먼저 제가 운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운동선수는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배구 대회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축구도 많이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이 광주에 있을 때 농구 대회도 많이 나갔거든요. 학교 대표로. 그리고 대학 가서도 농구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해외에서도 농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게 보니까 제 주위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다 하나씩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체력적인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거나 이게 계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아웃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지내왔던 거 보면은 약간 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전은 거창해 보이잖아요. 거창한 도전은 아니고요.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는 약간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쪽으로 하라 그러면은 반발해서 이쪽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게 보면 도전이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장래 어떤 진로, 그다음에 방향 그런 거를 결정할 때 보면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건 당연한 거죠. 선생님 말씀도 듣고. 근데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을 제가 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해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은 제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실패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여러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가 지내왔던 분야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처음엔 제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을 다녔습니다. 생명과학, 그러니까 예전에 유전공학이라고 했는데 생명과학 다녔고 생명과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하다가 이 이동통신, 그러니까 핸드폰 회사죠. 가서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회사를 갔습니다. 얼토당토 않잖아요. 근데 얼토당토 않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생명과학이랑 컴퓨터랑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꿈을 갖고 간 건 아니고요. 우선은 유학이라는 걸 갔습니다. 유학이라고 간 거는 뭐냐면은 어떤 생명과학이랑 컴퓨터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 한국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갔었고, 그리고 박사는 인공지능을
이런 생명과학에 이용하는 것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MD 앤더슨 암센터라는데, 그다음에 잭슨랩에 있다가 현재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야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일관성되게 온 것 같진 않잖아요. 결국은 이 스텝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 고른 겁니다. 하고 싶은 거 고르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이 여러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데, 보통 이 분야에서 이 분야 넘어갈 때 전혀 딴 분야를 고르진 않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걸 고르는 거고, 이런 약간 다양한 분야를 하고 현재 융합 연구를 한 토대가 되었다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컴퓨터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세포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몸은 기본적으로 뭘로 구성되어 있냐, 그거 다 보는 시각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물로 채워져 있다, 어떤 분은 조직으로만 채워졌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물학 하신 분들은 세포 단위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있는 피부 세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여러 물질이 있지만 그게 이제 뉴클리어스라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핵 안에 소위 말하는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염색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염색체에 있는 것들 보면, 염색체가 보통 보면 DNA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DNA 정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DNA 정보는 부모님한테 기본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그래서 보통 두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쌍으로 되어 있고, 엄마한테 받은 거랑 아빠한테 받은 DNA가 똑같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 몸에 있는 DNA 이 핵 안에 있는 이 염색체를 보면은 보통 22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고, 소위 말하는 성별을 구별하는 이 XY, XX 크로모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된다.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결국 암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은 유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유전 DNA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생긴 게 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DNA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DNA라는 게 있으면은, 보통 DNA가 있으면은 그게 어떤 모든 행동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DNA가 있으면은 소위 RNA라는 걸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통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거기서의 RNA는 지금 이 과정에 있는 RNA를 생각하시면 되고, RNA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여러분 프로틴, 이런 단백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번역, 그다음에 RNA로 바뀌는 걸 전사,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DNA에서 시작되고, DNA가 하나의 템플릿이 돼서 결국은 RNA, 더 나아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가장 근원은 뭐냐? DNA입니다. DNA. 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연구는 지금 DNA, RNA인데 그 중에서 DNA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다고 이게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사람 몸은 22개의 상동 염색체, 그리고 XY 또는 XX, 남자나 여자냐에 따라서 XY, XX를 가지게 됩니다. 이 보면은 이제 크로모존 각각 보면은 두 쌍씩 있잖아요. 그래서 한 쌍은 엄마, 기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쌍은 아빠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소위 이제 염색체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웹사이트 찾고 보면은 염색체 찾으면 보통 이런 그림이 보통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암은 뭐라 그랬어요? DNA, 염색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긴 게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겠죠, 암세포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암세포에서 생길 수 있는 예시 보면 먼저 7번 크로모존. 7번 크로모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뭔가 좀 커졌죠. 예.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은 7번 크로모점의 이쪽 부분이 뭔가 더 DNA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DNA가 7번 이거 보면은 뭔가 더 들어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DNA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DNA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쪽에 있는 크로모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DNA 일부가 소위 말하는 복제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경우도 보면은 새로운 DNA가 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DNA가 일부 원래 있던 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보통 이게 암세포 내에서는 DNA 이런 일반적 유전체에 있는 DNA가 큰 변이가 생겨서 일어나는 게 암입니다. 근데 암의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DNA 변이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DNA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A 변이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간단한 그 염색체를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 DNA 변이가 일어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은, 먼저 이 글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나는 사과입니다,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예를 들어 DNA로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사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뭐죠? 사과 그림이겠죠. 그거를 이제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DNA, RNA, 프로틴 갈 때, 단백질로 갈 때 그게 트랜스레이션, 번역이라는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과가 아니라 이 과의 변이가 일어나서 랑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랑이 됐으면 번역이 사과로 번역이 되는 거 아니겠죠? 사랑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이걸 나쁜 변이라고 예시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좋은 건데, 이것처럼 번역 자체가 원래 했던 거랑 다르게 번역이 된다, 변이가 일어나면은. 그런 것처럼 이 DNA 같은 경우도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슬라이드가 DNA, 염색체에 있는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있는 DNA 시퀀서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여기 DNA가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통 정상 유전자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발현이 될 텐데, 비정상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이상하게 돼서, 네. 비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변이가 일어나서 A로 T에서 A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원래 해당하는 정상 유전자의 단백질이 아니라 다른 비정상의 유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A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트랜스레이션, 번역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선 DNA 변이 예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 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염색체 1번 아니면 2번 한 스트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잖아요. 다르게 해놓은 거는 여기에서 무슨 변이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른 그림 색깔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에서는 이 염색체가 있었는데 암세포에 갔더니 이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상세포에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암세포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있습니다. 이거를 결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통 딜리트 된다 아시잖아요. 딜리트.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딜리션이라고 부릅니다. 결실이라는 용어는 사실 저도 좀 약간 생소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처럼 정상세포에 있는 염색체 DNA의 일부가 사라진 거, 이것을 소위 말하는 딜리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는 어떤 DNA가 지워지는 딜리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 같은 경우도 이 정상세포 염색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에서. 정상세포에서는 이 하나가 있던 게 암세포에서는 이 부분이 3개의 카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증포이라고 합니다.
증폭이라는 용어도 사실 잘 많이 안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앰플리파이드. 앰플리파이 됐다 그러죠. 증폭을.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네. 이처럼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암세포 내 염색체 DNA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이 두 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딜리션, 정상세포에 있는 일부 DNA가 없어지는 딜리션, 여기는 증폭, 앰플리피케이션 두 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암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전자 변이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암세포에서 딜리션이 일어나고 앰플리피케이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 가기 전에 그러면은 암세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암세포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이게 일반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암세포가 이 부분을 지웠어요. 이 부분을 지운 DNA를 갖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암세포 입장에서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지우겠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지울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암세포에서는 이 부분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아니면 자기한테 나쁜 영향을 줘. 그렇기 때문에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워지는 부분이 이게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어렵지만은 많은 부분이 소위 말하는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실이 되는 부분에는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암을 억제해준다는 얘기는 암세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암세포에서 이 부분이 많이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암세포에. 그럼 암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암세포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러면은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소위 종양 유전자. 그러니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정리를 드렸는데 보통 이 암세포에서 증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암세포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 종양 유전자 아니면 뭐 온코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에서 특별히 지워져 있는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대부분 암에 도움을 안 주는,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그런 암을 억제해주는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도 지금은 제가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게 201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사이입니다.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10년 동안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컴퓨터랑 그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한 게 최근에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한 변이를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암을 이해하려면은 중요한 게 변이가 있고 두 번째는 진화 과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도 진화한다 그러잖아요. 네, 암도 진화를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사람을 진화한다 그러면 제가 뭐 진화 전공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수업은 들었습니다. 이제. 네, 수업은 들었는데 보통 사람이 옛날부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람이 옛날 사람부터 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살아다가 보면은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살아남겠어요? 멋있는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잘 적응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폐가 강한 사람이 살아남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뭐 나방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방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하고 아까 뭐 해바라기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해는 동쪽을 바라본다.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게 했더니 이 벌레가 많이 안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벌레인가? 하여튼간 그 씨를 옮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자기 종들을 퍼뜨리지 못하니까. 그런 것처럼 진화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암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진화는 어려운 진화가 아니라
먼저 모세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세포를 모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포도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본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 사멸이라 그러고요. 근데 세포가 사멸하기 전에 보통 자기 자손들을 낳습니다. 세포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자손을 낳듯이 세포도 자손을 낳습니다. 자손을 낳기 전에 자기에 있는 DNA를 복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 카피 있던 게 두 카피. 죄송합니다. 한 개 있던 게 두 가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한 이유가 이게 두 개의 딸 세포로 바뀔 때 하나하나씩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모세포에서 유래된 두 개의 딸 세포는 모세포에 있는 유전자랑 동일한 유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복제해서 가는 거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은 암세포도 똑같습니다. 암세포도 만약 이 암세포에 서로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암세포에서 세포 보존한 두 개의 더러셀, 예, 딸세포라고 하죠. 딸세포 두 개도 똑같은 이 모세포랑 똑같은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 세대에 있는 유전자 변이는 그 다음 세대의 세포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는. 예. 그래서 근데 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처럼 암세포도 유전자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는데 이가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유전자 변이가 축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대에서 이 유전자 변이가 생겼다. 그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딸세포는 유전자 변이들을 다 가지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축적된 유전자 변이는 그 다음 세대로 다 같다. 예,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암이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소아암 같은 경우 어린애도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암은 나이랑 관련된 질병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랑 관련된 질병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 변이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게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몸에서도 유전자 변이가 늘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유전자 변이가 생겼는데도 암이 많이 안 생기냐? 여러분은 몸에서 유전자 변이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건강하게 잘 있기 때문에 변이가 되더라도 복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지날수록 이 복구하는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면은 암세포에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데 그게 복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이 개수가 많아집니다. 변이 개수가 많아지면 어느 이상에서는 그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된 게 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은 유전자 변이에 생기는 게 아니고 또한 유전자 변이가 축적해서 생기는 게 암이다. 이 암세포, 그래서 암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암세포, 종양세포라는 게 약간 컨트롤이 안 되게 막 성장이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피부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 안 되게 막 커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암 같은 게 피부나 이런 암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게 세포가 증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부풀어 오르잖아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세포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마구 증식이 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약간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암이다. 그게 이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유발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중에서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저는 악성뇌종양입니다. 예, 악성뇌종양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뇌종양도 여쭤겠는데 악성뇌종양은 악성뇌종양 걸리면은 보통 1년을 못 삽니다. 예, 그래서 1년 정도, 평균 생존율이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뇌종양이 걸리신 분들은 보통 주변 정리를 시작하신다 그래요. 예, 전이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 아들이
죄송합니다. 조 바이든이라고 그랬어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아들이 뇌종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14년도인가 하여튼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암학회에 좀 자주 오셨어요. 미국의 암학회. 자주 오시고 관심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아드님이 뇌종양으로 죽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크게 보면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최근에 뭐 2월 달쯤에 캔서 문샷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캔서 문샷이라고 뭐냐면은 달에다가 위성을 쏘겠다는 게 문샷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지금은 다 하지만 예전에는 불가능한 목표를 실행하고 싶어서 이제 문샷이라고 했는데 그런 캔서 문샷 프로그램 두 번째 페이지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질병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분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존 맥케인이라고 미국의 상원 의원입니다. 왜 어르신들은 아냐? 이분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북방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뇌종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이거 뇌종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세요? 카터 대통령. 모르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알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2000년도 중반쯤에 피부암이 걸리셨습니다. 피부암이, 그러니까 뇌종양 아니고 피부암인데, 그 당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그분한테 맞는 어떤 치료제를 딱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치료가 돼서 오랫동안 살아 계시고 최근에 좀 전이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암 연구 자체를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걸 많이 이용을 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조 바이든이랑 존 맥케인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만큼 이제 이 생각보다 이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많고 그 중에 좀 절명하신 분이 많이 계셨다. 그 유전체 정보 계속 암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DNA 돌아가니까 또 이건 뭐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DNA라는 게 우선 정보의 어마운트가 크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에 있는 염색체를 저도 이거 알고 쓴 건 아니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쭈르륵 하면은 거의 이미 사람 2m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이제 베이스 페어가 거의 뭐 62억 개 AT 지수로 있다 보니까 그걸 소위가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 책으로 바꾸면은 보통 뭐 이 A4 용지를 이용한다면 엄청 많은 양의 이 종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사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DNA 정보 자체가 여러분이 많이 누구의 DNA를 읽는다. 그러면은 텍스트로 읽을 거 아니에요? 읽어서. 텍스트로 읽어서 이만큼 많은 양의 정보 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장만 하려고 하더라도. 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DNA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암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DNA 어마운트 자체가 엄청 크다. 작은 데이터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빅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암 환자의 DNA를 어떻게 읽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어떤 환자의 DNA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암 연구의 혁신을 사실 이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실험실에서, 일단 저도 생명과학을 했지만, 생명과학에 있으면은, DNA를 뭐 1주일, 2주일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읽기는,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크로모존 1부터 22, XY 크로모존 다 읽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 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DNA를 읽는 기술 자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보고 싶어 하는 퀘스천 자체가 끊임없었습니다. DNA를 읽는 방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컨셉추얼하게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있으면은, 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술 조직을 떼면은 그 뗀 부분에서
세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세포들이 모여 있겠죠. 그 여러 세포들을 라이시스 잘 녹여가지고 거기서 보통 DNA 부분만 뽑아냅니다. 뽑은 다음에 그 DNA를 어떻게 보면은 뭐 크로모존 1번, 2번, 3번 있으면 그걸 온전하게 다 못 읽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서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 DNA를 자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짧게 잘라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시퀀서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퀀스는 아시죠? 시퀀스는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C, D 시퀀스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시퀀스고 ATGC 이것도 시퀀스 그런 시퀀스에서 유래된 시퀀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ATGC가 베이스를 이겠다는 목적으로 시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퀀서를 통해서 이 자른 DNA 조각들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에서 뭐를 하냐면은 각 위치마다 소위 말하는 자선에서 멋있는 얘기 잘 안 하지만 소위 말하는 어떤 컴퓨팅,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니면 프로바빌리티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부분이 A인지 이 부분이 T인지 G인지 C인지를 구분을 해줍니다. 네. 구분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자른 DNA가 어떤 ATGC 시퀀스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암 환자한테서 우리가 암 연구를 할 때는 암 조직에 있는 DNA 시퀀스 데이터를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암 조직이 아닌 정상세포, 그러니까 정상세포에 있는 부분의 DNA 시퀀스를 읽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통 한 환자마다 데이터가 보통 1TB 정도 됩니다. 많이 쓰는 데이터. 여러분 1TB면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 여담이지만 최근에 제가 10,000명 환자를 분석을 했는데 이 1TB에 10,000명이면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장할 공간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 설명을 잠깐 드리지만 그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크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한테서 DNA를 읽는데 그거를 한 번에 쭈르륵 다 못 읽으니까 DNA를 다 끊어가지고 읽습니다. 끊어서 읽으면은 보통 보통 하나 끊은 게 개수가 사이즈가 몇 개냐면은 보통 150개의 ATGC 베이스페어로 이루어진 어떤 프래그먼트들을 이렇게 읽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드리듯이 크로모존 1번에 있는 것을 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에 쭉 읽는 게 아니고요. 끊어서 보통 150 베이스페어 정도 해당 것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옵니다. 이렇게 읽은 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이 DNA들은 암 환자한테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이게 크로모존 1번에서 왔나? 크로모존 2번에서 왔나? 3번에서 왔나? 4번에서 왔나?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ATGC의 시퀀스만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긴 왔을 텐데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방금 읽어온 이 DNA들을 소위 말하는 참조 서열,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거 TV에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몇 달 전에 인간 게놈 서열을 다 판독했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크로모존 1번부터 22번까지 어떤 ATGC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밝혀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암 환자의 조직에 있는 이 시퀀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 시퀀스를 이 레퍼런스 참조 서열에 소위 말해 정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렬한다는 얘기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크로모존 1번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은 크로모존 3번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를 찾아가지고 정렬을 하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여기까지는 다시 말했듯이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참조 서열에다가 정렬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많은 컴퓨팅이 쓰이고요.
예, 엄청난 컴퓨팅이 쓰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많은 머신러닝이 쓰이고,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여러분이 읽은 150 베이스 페어 시퀀스를 참조 서열 일부에다가 이렇게 온라인 정렬을 했던 것의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보통 암 환자한테서 DNA를 읽을 때 암에 있는 조직에서만 DNA 읽는 게 아니라 암 조직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읽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에서도 읽고 정상세포에 있는 DNA를 따로 읽습니다. 왜 따로 읽는지 아세요? 따로 읽는 이유가 있겠죠? 예. 암세포에 있는 DNA도 있고 정상세포에 있는 DNA 읽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상세포에 없는 변이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암세포, 왜냐면 이 암세포도 기본적으로 정상세포에서 온 겁니다. 정상세포가 시간이 지나가 딸세포 만들다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때 새로운 변이들이 쌓이는 거죠. 정상세포 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세포에서만 존재하는 변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세포에 있는 DNA를 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정상세포에서 가지고 온 아까 DNA 어떤 150페어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정렬해 놓은 게 이렇게 있고, 암세포에서 가지고 온 DNA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정렬해 놓은 걸 예를 들어서 딱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정상세포에 정렬되어 있는 거랑 암세포에 정렬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암세포에 있는 DNA랑 정상세포에 있는 DNA랑 특별히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에 이만큼 쌓여 있으면은 암세포에도 이만큼 쌓여 있어야겠죠. 같은 양이. 근데 여기 부분 보면은 정상세포 이 부분에 참조서야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정상세포에는 이만큼 쌓여 있는데 암세포는 이만큼 쌓여 있죠. 그건 뭐냐면은 암세포에는 이 부분이 여러 카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DNA가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암세포랑 정상세포를 봤는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건 뭐냐면은 이 암세포의 이 부분에 해당되는 DNA들은 정상세포랑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니까 암세포에서는 이쪽에 있는 DNA가 없어요. 정상세포에는 여기 있는 DNA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암세포에는 이 부분에 DNA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 부분에 DNA가 없으면은 암세포에서 이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암세포가 좋아하지 않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소위 말하는 종양을 막아주는 유전자, 암을 막아주는 유전자들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암세포의 이 부분에 DNA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양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암세포에 도움되는 유전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겁니다. 증폭.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유전자 변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변이를 보통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뭐 환자 한 명당 데이터 사이즈가 500기가라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암세포에서 피곤하시면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암세포에서 올 때 암세포 거, 그 다음에 정상세포 하면은 보통 이제 1TB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제가 10,000명 환자를 저희 학생들이랑 연구를 했고 10,000명 하다 보니까 5페타바이트였습니다. 근데 이 5페타바이트가 어떻게 보면 작은 데이터입니다. 네. 여러분 제타 들어보셨어요? 제타. 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2025년이면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유전자 데이터 양이 제타라고 합니다. 네, 제타.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사람 환자한테서 나오는 유전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유전자 데이터는 온갖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어떻게 보면 질병의 원인이 다 그게 들어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암에 대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처럼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저장 용량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팅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랩탑으로 못한, 죄송합니다. 데스크탑? 예, 집에 있는 어떤 컴퓨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뭐 돌리면은 그냥 컴퓨터가 프리즈, 정을 딱 멈춰있게 될 겁니다. 그만큼 CPU 양도 많아야 되고, 저장 공간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고용량, 어떤 슈퍼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이제 컴퓨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면 클라우드가 뭐죠? 구름이잖아요, 구름. 이 구름이라게 이 클라우드 되게 멋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아마존, 구글, 여러분 아마존이랑 구글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거 아셨나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 개의 컴퓨터 떨어져 있는 거 연결하는 거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그다음에 저장, 보통 스토리지 저장한다고 하잖아요. 예, 반도체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근데 보통 그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하는데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그런 저장하는 매체들을 예전에는 그 북극권에 많이 놔뒀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두면은 따로 그 저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열들을 따로 식힐 필요가 없거든요. 북극에 놔두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뭐 북극에 눈이 많이 녹은다고 해서 문제가 있긴 한데,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이런 많은 빅데이터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도 많이 하고 있는, 그다음 저희 나라 안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암 연구를 할 때 암은 DNA 유전체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유전체 데이터 자체가 엄청 큰 용량이 크다.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변이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그런 변이 분석을 하려면은 저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선형 DNA입니다. 맞죠? 선형, 리니어로 되니까 선형. 크로모점 제가 막 보여드리고 했는데 다 그냥 선형으로만 되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연구하는 연구는 원형 DNA입니다. 네. 사실 그 원형 DNA 때문에 발표하라고 발표 초대받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이 둥그런 DNA입니다. 이 둥그런 DNA 뭐냐면은, 우선은 이거를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 소위 ecDNA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선형 DNA이고, 원형 DNA이고, 이 원형 DNA는 암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참고로 이 원형 DNA, 이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DNA가 암세포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진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 4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원형 엑스트라 크로모소멀 ecDNA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종양 유전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종양 유전자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먼저 이게 암세포에서 우리가 원형 DNA라는 것을 이 2019년도에 시안이라고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이처에 페이퍼를 내고 지금 텍사스 사우스 메디컬에서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이거 콜론 캔서, 대장암이라고 그러죠. 대장암 세포를 현미경도 되게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전제 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X 쉐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크로모소멀 DNA, 이 선형 DNA가 이렇게 딱 이게 중간에 센트로미어 연결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이게 선형 DNA입니다. 옆에 보면은 되게 둥그런 것들이, 둥그런 패티크들이 막 있지 않아요? 이게 ecDNA입니다. 이게. 참고로 이 ecDNA가 알려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1965년도에 처음 찾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한국에 되게 유명하신 생명과학 과학자 선생님을 예전에 2년 전에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DNA를 현미경으로 보고 연구하는 이런 거를 아주 옛날부터 했었는데, 예전에 현미경을 보다니까 이런 이상한 게 많이 있었대요.
이런 선형 DNA 있었는데 이상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상한 DNA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연구했답니다.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한 DNA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너무 많이 있는 DNA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동그란 DNA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동그란 DNA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겸호세포종, 아까 말했던 악성대종형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겸호세포종입니다. 조 바이든 아드님 돌아가시고 있죠. 이 겸호세포종 환자한테서 이 둥그런 DNA가 많이 존재합니다. 겸호세포종뿐만 아니라 예후가 안 좋은,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자의 예후가 좋냐 안 좋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후가 안 좋은 환자한테서 암종에서 이 둥그런 DNA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둥그런 DNA를 1965년에 찾았는데 왜 그동안 안 하고 최근에서야 이걸 하냐, 3, 4년밖에 안 됐냐,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못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선형 DNA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DNA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둥그랗게 만드는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래그먼트들 자른 거 가지고 뭔가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참조 서열에다가 얼라인만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리니어, 참조 서열도 리니어거든요. 선형. 그러니까 선형에다가 그냥 얼라인하니까 그냥 선형에 관련된 변이만 찾은 겁니다. 둥그런 DNA는 선형 DNA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둥그런 DNA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내용이 참 어려워서 설명을 안 드리고 싶은데 딱 하나만 드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아까 암 연구를 할 때는 암은 DNA에서 나온 변이고 또한 동시에 암을 연구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진화, 유전, 에볼루션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보통 염색체는 딸세포로 갈 때 여기서 복제가 되고 딸세포에 하나하나씩 간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한테 있는 염색체가 딸세포에 하나하나씩 갑니다. 네. 그거는 소위 말해 여러분 뭐 다윈이안 에볼루션, 다윈의 진화론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콩실부에 콩나무 활시험 판단다 이게 완두콩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부모에 있는 유전자가 그대로 가듯이 모세포에 있는 유전체가 그대로 갑니다. 선형 DNA에서. 근데 이 둥그런 DNA는 안 그렇습니다. 둥그런 DNA는 지금 둥그런 DNA가 두 개 있잖아요. 이게 복제가 될 때 4개가 있으면은 만약 선형 DNA처럼 간다면은 딸세포에 몇 개씩 가야 돼요? 2개씩 가야겠죠. 근데 2개씩 안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딸세포에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딸세포에 3개가 가고 이 딸세포에 하나가 갔습니다. 만약 이 딸세포에 아까 제가 이 둥그런 DNA에 뭐가 많이 있냐면 암 유전자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 여기에 암 유전자가 원래는 하나 있어야 될 게 암 유전자가 3개나 있어. 그러면은 정약 입장에서는 암 유전자가 3개나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좋아하겠죠. 자기 도와주는 암이 3개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들이 살아납니다. 이것들은 빨리 죽고 이것들이 다미넌트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저희가 어떤 암 환자를 봤더니 특정 암 유전자가 그러니까 어떤 암에 도움을 주는 유전자는 보통 정상세포에는 2개가 있어야겠죠. 엄마 크롬에서 온 거, 아빠 크롬에서 온 거. 근데 어떤 환자는 보니까 1000개가 있었습니다. 1000개가 있는 게 어떤 환자라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랜덤하게 가니까 얘가 좋으면 계속 쌓여요. 지금 여기서 1 제너레이션 있는데 3카피 같잖아요. 2 제너레이션, 좀만 제너레이션 가면은 그냥 엑스포넨셜하게 쭉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둥그런 유전자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약물을 치료하면 치료의 저항성이라는 게 이제 암 환자한테 일어나는데 그런 저항성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큰 하나라고 현재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연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네, 2년 돼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ecDNA, 둥그런 DNA 연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연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컴퓨팅 기술, 그다음에 암생물학, 그다음에 뭐 통계 확률, 그다음에 수학,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언제 다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은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 훨씬 똑똑합니다. 네. 보고 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이 정도 했다는 얘기, 여러분 세대는 이 이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는 운동하고 이렇게 챌린지를 즐긴다는 건 아니지만 운동 많이 하고 항상 좀 새로운 거를 좀 찾아서 노력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제 PI 이전 지도교수입니다. 예의대에 있는 분인데 지난 5월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면 교수님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질문은 멋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질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거 내세울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 질문입니다. 그다음 질문이라는 거는 질문하다 보면은 질문이 고급된 질문이 올라가고 이 디벨롭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서치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 전남고등학교 1학년 김상훈입니다. 아까 정상세포랑 암세포 서열 조각의 배열을 비교해서 암세포의 변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상세포에서 사실 지금은 정상이어도 나중에는 암세포가 발병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엄청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시는 분들 하는 질문이 참 획기적이에요, 사실은. 말 그대로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상세포 중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암이 유발하는 유전자가 생길 수 있으면은 이 특징을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암세포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암세포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변이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특히 이 DNA 유전자 중에서 좀 불완전한 데가 있습니다. 좀 끊어지기 쉬운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암 유전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좀 모여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변이 자체가 좀 약간 무작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다가, 예를 들어서 이 변이가 여기도 일어났다가 저기도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에 암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에 유전자가 변이가 탁 일어나 버렸어. 암에 도움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암세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그 부분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 세포는 암세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이 암세포가 일어날 수 있냐, 그게 약간 답이 yes, or no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암세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냐 아닌지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로초등학교 강준환입니다. 암세포가 원래 정상세포의 구조를 삭제하고 증폭시켜서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암세포가 어떻게 삭제와 증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를 위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삭제나 어떻게 증폭,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햇빛을 많이 쐬면은 UV라고 그러잖아요. 햇빛을 많이 쐬면은 DNA 변이가 일어납니다. 특히 그 유럽 사람들 보면은 햇빛을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 많은 사람들한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부암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DNA에서는 가끔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DNA가 끊어지더라도 사실 복구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아까처럼 DNA 변이가 있거나 하면은 복구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복구가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나이가 먹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DNA가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어느 부분이 없어졌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시 복구가 되겠죠. 근데 떨어져 나간 게 복구가 안 되면 이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DNA에서 어떤 불안정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게 복구가 안 됐을 때 그런 DNA가 개시되는 게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원인은 되게 많아서 그 중에 이제 심플하게 설명한다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고등학교 1학년 강정입니다. 그 암세포내에서 염색체를 해서 유전자 변이 예시로 결실과 증폭을 들어주셨는데 그 염색체 내에서 예를 들어 다른 유전자 변이가 서로 같은 유전자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암세포가 생성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쪽은 그러면 증폭이 되는데 한쪽은 억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경우에서는 좀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측정이 될 때는 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찾아낼 수 있는. 이분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암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염색체와 서로 다른 부분이 물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를 뭐냐면은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DNA 양은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그 부분에 있는 DNA는 정상에 비해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뀐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있으면은 유전자가 반은 원래 있는 DNA, 나머지는 딴 데서 온 DNA가 섞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가 생기겠다는 뭐냐면은 정상세포에서 나오지 않는 유전자가 생기는 거고 그 유전자가 암세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아까 제가 진화 얘기했잖아요. 그게 유전자로 전달이 될 텐데 암세포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암세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의 유전자에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걸려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고 그런 경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네. 전남고등학교 1학년 김민조고 일반적으로 그 DNA는 그 전사업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형성해서 형질을 발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암 유전자를 가진 ecDNA가 전사될 때는 어떻게 RNA로 전사되고 또 그래서 형질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서. 나중에 저희를 배우시죠. 우선은 ecDNA라는 둥그런 DNA가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ecDNA 연구가 2019년도에 처음 둥그런 걸 처음 봤고 이게 암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은 암에 얼마 있다고 저희가 뭐 1.5% 환자만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악성 내종양은 거의 70,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연구할 때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3개, 4개의 교수님들 전 세계에 그 부분 사람들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서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급하니까 이거 빨리 연구해야 된다. 네, 컨소시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에 하는 목적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 사실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둥그런 DNA가 어떻게 익스프레션 될 것이다. 선형 DNA처럼 익스프레션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익스프레션 될 것인가? 그거를 명확히 내가 이렇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이지만 아까 이제 리니어 DNA 같은 경우 레플리케이션 메커니즘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형 DNA가 어떻게 복제될 것인가 모릅니다. 네, 지금 그런 연구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급해서. 네, 여러분 뭐 항암 치료, 뭐 암 환자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약이 치료가 안 먹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안 먹혀서 돌아가시잖아요. 치료 전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컨소시엄 통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고, 예, 저희도 지금 뭐 같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근무 중에서 한 회원입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관찰하신 가장 독특한 케이스나 살짝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그런 유전자 변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가장 특이한 변이는 제가 ecDNA를 찾은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체 데이터를 전 세계 수만 명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컨소시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걸 찾았냐면은 저는 멘델리안 인헤리턴스를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부모, 모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딸세포에 간다. 네, 그거는 이제 진화론이니까.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같은 환자한테서 같은 환자예요. 이분의 뇌종양 환자인데 프라이머리 튜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암이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암 환자가 걸리면은 이분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으니까 암세포로 다 뗀 거잖아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암이 재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뇌 근처에. 그게 이제 보통 재발암 리커런스로 합니다. 같은 환자입니다. 같은 환자. 그러면 재발암은 어디서 온 거냐? 당연히 프라이머리 튜머에 있는 특정 암세포에서 온 거라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프라이머리 튜머에 있는 첫 번째 암에 있는 암세포의 유전자는 대부분 다 재발암이 있어야 돼요. 특히 아까 제가 훅 넘어갔는데 EGFR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EGFR, 세포 벽에 있는 유전자인데 그 EGFR이라는 유전자가 악성뇌종양에는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많은 양으로. 그래서 악성뇌종양 환자라면 EGFR이 보통 3카피, 4카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한테서 EGFR이 엄청 10카피가 있었는데 프라이머리 튜머에 재발암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여러 환자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멘델의 이론에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을 쓸 때 그냥 흐물흐물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흐물흐물하게 쓰니까 다 리젝 먹었습니다. 네, 네. 리젝 먹었는데 아까 보여줬던 지도교수, 예전 지도교수입니다. 이분이랑. 그게 진짜 뭐냐. 그래가지고 페이퍼 하여튼 뭐 리젝 먹고 한 달, 2달을 놀았어요. 네,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분은 바닷가 가고 저는 농구하고. 딱 하니까 혹시 그거 아닌가. 그때 그때 찾은 게 ecDNA입니다. 네, ecDNA가 찾은 계기가 그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가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식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맞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르게 본 거고 그게 이제 ecDNA였던 겁니다. 네, 뭐 짧은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남고등학교 정세현입니다.
암이 그 DNA 변이에 의해서 그게 변이가 유전되기 때문에 발현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부전이나 심장병 같은 그런 그 질병들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변이돼서 발현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그쪽 전공이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지만 보통 이제 그런 캔서가 아닌 경우는 보통 그 전라인 디지즈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중에서 약간 뭐라 그러지? 여러분 굿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외국에 있으면은 보통 이제 뭐 하면 외국 애들이 넌 굿진을 가졌다, 그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그런 유전자 중에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소위 말하는 그런 질병을 좀 더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신부전증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들 중에 보면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전 세대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 신장이 안 좋으면은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장이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런 유전자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암이 아닙니다. 암은 후천적으로 생긴 질병이 아니고 아까 제가 정상세포랑 암세포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암세포에서만 나오는 변이를 찾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심장병이나 심부전증 그거는 이 정상세포에 있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그걸 연결시키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암 연구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학부모 유엔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변이가 일어나는 종류가 그렇게 많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암 세포들은 왜 그렇게 다 비슷한,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특징적인 왜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변이는 그렇게 다양한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세포가 살아남기에 유리한 어떤 그런 변이가 일어난 애들만 암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렇게 유전자를 결국 분석을 하고 변이에 주목을 한다는 이유는 결국 유전자 조작을 통한 치료를 의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암 치료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금 하는 연구 자체가 뭔가 예스다 노라고 말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계속 하고 있는 연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암 유전자 변이를 설명할 때는 보통 셀렉티브 포스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변이가 생긴 암세포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 변이를 가진 유전체가, 그 변이를 가진 세포가 어떤 그 주위 환경에서 선택이 되면은 그게 계속 증가가 되고 그게 그 자리에서 세팅이 된다. 그래서 셀렉티브 포스라는 걸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결국은 하나로 컨버지 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EGFR 유전자가 막 증폭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오든 간에 암 뇌종양 환자가 진단됐다면 EGFR이 증폭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증폭이 원형 DNA에서 증폭된 것도 있고 선형 DNA에서 증폭된 게 있습니다. 결국적으로는 끝단에 가니까 컨버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과정이었지. 결국은 그런 셀렉티브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진단이 되는 타임 포인트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비슷한 형질을 가진 그런 암세포들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아까 그 치료에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그러니까 암은 유전자 변이에 생기는 이 질병이 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크리스파처럼 유전자 에디팅하는 기술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걸 가지고 치료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리서치는 리서치고요. 또 실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암세포 중에 이 암세포만 딱 가서
고쳐서 아니면은 그 암세포만 죽여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암 연구를 통해서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타겟 테라피, 화학 치료 이런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현재는 어떤 트렌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역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뭐냐면은 몸에 있는 자기의 면역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면역 치료가 몸에는 면역 세포가 다 있거든요. 어느 사람이든지. 근데 면역 세포가 하는 역할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포린 외부 물질을 잡아먹는 게 면역 세포거든요. 근데 암세포도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거든요. 못 잡아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게끔 바꿔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크리스파이 같은 진 에디팅으로 치료하는 연구는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이드 이펙트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연구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경신여자고등학교 김민주인데요. 유전자 변이가 세포 분열로 인해서 전달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암이 100% 유전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모님의 유전 변이 같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사전 원인을 차단해서 미리 암을 예방하는 치료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어떤 부모님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사실 콜렉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확률 자체는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변이가 미리 있나 그거를 탐지하는 마커를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뭐 이런 변이가 있다 없다를 미리 알면 좋긴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난 자기가 살고 있는데 나는 결국에 암에 걸린대. 그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 네.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미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소위 브라카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가 어느 연도가 지나면은 30, 40 지나면은 암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미리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못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많은 말을 해서 목이 마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하여튼간 그리고 세 번째는 감회가 너무 감개무량한 게 하여튼간 제가 고등학교과 얘기 나왔거든요. 나왔었고 여기 와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배워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부모님. 근데 항상 좀 이상한 도전보다는 좀 도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넓어지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넓어지면은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다. 저희 학생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불안해하는 게 제일 크는데 학생들한테 하여튼간 많은 걸 하고 새로운 거 많이 해봐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금요일인데 쉬시고 해야 되는데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